99.9 클래식 감성을 채워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클래식을 시작할 수 있는 참 쉬운 클래식. 친절한 클래식 멘토 이영빈 평론가와 2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클래식 작곡가들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아버지 바흐, 예. 그리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요. 왜 그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이 서양 음악의 아버지를 바흐, 서양 음악의 어머니를 핸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규격화 또 규정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에서 네. 만든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퍼뜨려진 이후에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그렇게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뇌리에 다 깊이 박혀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바흐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정하고 질서정연한 어떤 음악 세계를 구현했고 핸델은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음의 세계를 구현했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메타포가 됐다. 네. 예, 이렇게 좀 평가할 수는 네이밍을 있겠지만, 잘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한목에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마치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시초가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 나온 것처럼 이 아담과 이브를 좀 빗댄 표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흐와 핸델은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거든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1685년생입니다. 동갑이에요? 예. 그래서 17세기 중반까지를 전성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음악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대략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성행했던 르네상스 음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이 바로크 시대는 절대 음악의 최초 시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거장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은 사실 르네상스 음악 시대는 좀 많이 도외시가 되는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핸델이 여성인 것처럼 좀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튼 좀 불충분한 표현이다. 그렇지만 또 많이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이 조금 가능하다면요. 이 바로크 시대를 풍미한 거장이 한 명이 좀 빠졌거든요. 비발디입니다. 네, 그렇죠. 네, 비발디는 더더군다나 이 바흐나 핸델보다는 7살 연상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그 앞에다 껴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바로크 시대 3대 거장 비발디, 바흐, 핸델이다. 이런 정도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바흐하면 음악의 기틀을 세웠다. 뭐 그런 점에서 명칭을 음악의 아버지다 한 것 같은데 떠오르는 부분이 화성학, 대입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네. 어려운 얘기인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 서양 고전 음악의 가장 두 가지 큰 축이 바로 이제 대입법과 화성학인데 말만 들어도 좀 어렵죠. 그 음악을 만들 때요 어떤 질서와 규칙을 갖고 이제 음과 음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무작위적으로 떨어진 음의 배치가 그야말로 뭐 소음이나 잡음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어떤 만드는 기준은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단단하게 건물이 서기 위해서는 먼저 털을 닦고 기초를 박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보와 지붕을 덮어서 완성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질서정연한 어떤 법칙하에 음악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입법과 화성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흐나 핸델 또 그 이전의 성각자들이 이제 터득한 기법인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다만 바흐나 핸델이 더 발전시키면서 후대 작곡가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거장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입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음악의 수평적인 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수평적으로 나아가면서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묘미를 얘기하는 거고 이 화성학이라는 건 수직적 묘미예요. 음과 음이 서로 높고 낮은 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음이 서로 뭉쳐지면서 중화되거나
예, 또 서로 낮은 음과 높은 음이 합쳐지면서 좀 함께 울리는 하모니 이런 것들이 음, 만들어지는 그런 수직적 묘미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학은 뭐 수직적 묘미고 대위법은 뭐 수평적 네, 묘미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좀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위법은 이런 거예요. 어느 특정한 악기가 만약에 하나의 멜로디를 먼저 이제 제시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후속적으로 같거나 조금 다른 악기가 동일한 멜로디 아니면 음, 그거보다는 약간 달라진 멜로디를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동시에 이게 흐르면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우리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마치 이제 호수 위에 물감을 풀어놓으면 아지랑이처럼 이제 물감이 흘러가지만 음, 되게 불규칙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형상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형상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되는 것 같지만 혼연일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법이 이제 대위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이제 그 발달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 주제가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고개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그것을 이제 또 푸가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바흐나 핸델도 그랬지만은 베토벤이나 후대의 이제 브루크너도 대위법의 대가이자 푸가의 음, 대가였던 겁니다. 이 화성학은요, 이 화음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궁극적인 건데 이 서로 다른 음이 한꺼번에 울리면 그것이 그 음악의 체질을 바꿔줘요.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파장이나 음, 음색을 바꿔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빛도 보면 보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빨간색과 파란색, 검정색과 하얀색이 서로 이제 상호 대비 보완되는 건데 음도 이 칠음계 음계체계에서 서로 어울리는 음이 있고 어울리지 않은 음, 음이 있죠. 그게 협파음,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 음,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음악을 운용하면서 배합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묘미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성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기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화성학도 굉장히 그 음색을 완전히 바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기법입니다. 음, 그래서 이 서양 고전 음악은요, 이 대입법과 화성학을 어떻게 절묘하게 섞어내느냐에 따라서 걸출한 작품이 나오느냐의 어떤 음,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어렵지만 바흐의 곡을 직접 들어보면 이해가 좀 더 그렇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듣다 백문이 보면. 네, 불여일청이죠. 네. 그 감상하기 좋은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지장조의 제3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대입법적 전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스 오브 뮤직이라는 전격 연주 단체, 전격 연주라는 것은 바흐 당대의 음악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악기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고악기로 연주한 이 보이스 오브 뮤직의 음원으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의 제3악장 알레그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래식 친절한 클래식 멘토 이영빈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사막장 듣고 왔는데 악기들 소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상호 이제 보완하고 협조하고 맞습니다. 하모니를 이뤄내는 모습이 참 우리 사회도 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바흐하고 핸델 말고도 바로크 음악하면 떠오르는 시조세 같은 작곡가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네. 비발디죠.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바로크의 3대 거장 말씀드리면서 비발디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비발디는 정말 바흐도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이 비발디가 400여 곡이 넘는 협주곡을 작곡했거든요. 그래서 협주곡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협주곡 중에 이제 바흐가 좋아했던 곡을 바흐는 이제 주로 이제 합시코드를 많이 연주를 하는 편이었는데 합시코드를 위한 건반 악기용으로 이렇게 편곡을 한 곡이 17곡 정도가 있을 정도로 바흐가 이 비발디의 곡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하프시코드가 피아노의 뭐 전신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아무래도 이 비발디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이 잘 아시는 사계입니다. 네.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인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묘사한 작품인데 뭐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의 인기 조사를 하면 항상 부동의 1위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에 이제 잘 배어 있는 음악의 3요소. 아까 성악과 기악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음악의 3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이 가락, 박자, 화음. 이 멜로디, 리듬, 하모니. 이 세 가지 음악이 이루어지려면 꼭 있어야 될 3요소인데 이것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하면 바로 또 이 사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의 느낌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느껴보시면은 정말 음악의 3요소의 아름다움을 잘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계하면 클래식 곡 수많은 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메가히트 곡이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클래식을 몰라도 사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별로 없는 그런 곡인데요. 네. 이 만인이 사랑하는 클래식이죠. 예. 그 음악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고운 결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거친 면도 있고요. 정열적이기도 하고 뭐 삶이 희로애락이 있듯이 사계라는 게 하필이면 또 희로애락을 꼭 각각 대변하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한꺼번에 잡고 있는 만족시키는 곡이 바로 사계이고 클래식의 바이블 같은 그런 곡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크 시대는 원래 이 추상음악, 절대음악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네네. 근데 비발디가 여기에 표제를 붙이고 소네트라고 하죠. 그 자기가 그 만든 시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묘사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 그 정경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정경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시대의 조류를 또 뛰어넘는 파격적인 비발디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계는 사실 앨범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몇몇 개 들어보면 연주자마다 해석도 다르고 또 연주도 참 느낌도 다른 네. 여러 연주들이 있는데 그렇죠. 감상자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좀 혼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연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왜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게 참 예. 궁금해요. 예. 사실은 사계의 어떤 가능성은 바로 그런 연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또 클래식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묘미이기도 해요. 이 어느 한 곡이라고 해서 한 종류의 연주로만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음악을 듣는 재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연주 가운데서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연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음반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혼란스러워 하실 게 아니고 그 많은 연주 중에서 내가 들어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가 이런 앨범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생활이 될 수 있다. 슬기로운 클래식 음악 감상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앨범 중에서 필청반을 좀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영빈 평론가께서 예,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사계 앨범은 1959년에 이탈리아 실력단인 이무지치라는 악단이 만들어낸 앨범인데요. 뭐 그야말로 사계 연주의 대명사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음반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카라얀이 서포트하고 있는 안네소피 무터가 연주한 음반이 비인필과의 1984년 EMI 반, 그리고 영상물로서도 바이올리니스트. 소니에서 연주해서 베를린 필과 협연한 1987년 반, 이렇게 모범적인 연주가 있는데요. 이게 1990년대에 들어가서 이 사계가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좀 보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여러 연주자에 의해서 기존의 연주 스타일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그런 앨범들이 속속 나왔는데요. 바네사미나. 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데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예요. 나이젤 케네디라는 영국 바이올리니스트 보시면은 이 머리가 막 형형색색으로 펑크 머리를 해놓고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사계를 연주한다고 하니까 이제 고전 음악계가 이제 발칵 뒤집혀졌었거든요. 그런데 연주만큼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진취적인 연주로서 단기간에 앨범을 이제 200만 장이나 팔게 돼서 이제 기네스북에도 오르기도 했던 그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연주 중에 하나는 가장 파격적인 연주를 한 두 연주가인데요. 1991년과 2000년 두 번의 동곡 앨범을 내놓은 파비오 비욘디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하고 1994년과 2000년에 역시 각각 동일곡의 연주를 녹음한 줄리아노 카르미뇰라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입니다. 둘 다 보면요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전광석화, 캐도남마, 예, 아주 그 열정적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음악 연주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또 클래식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베스트 고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연주자들을 좀 손꼽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들어볼 연주는 어떤 곡인지, 그리고 곡을 감상할 때 좀 어느 부분을 콕 집어서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본 곡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연주가 하나 있었어요. 2023년에 이제 내한 네네. 공연을 했던 그 악단이었는데요. 이름도 아주 럭셔리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인데요. 또 더군다나 거기를 이끌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인 스테판 플레브니악이라는 이제 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왜 괴 바이올리니스트냐면 이 긴 수염에다가 장발을 묶고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올 듯한 네오가 입은 듯한 옷을 입고 올블랙에 거의 뭐 망나니처럼 네. 이렇게 칼춤을 추듯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굉장히 거칠다 못해 아주 거의 미친 듯한 그런 연주였는데 그에 또 질주하는 그런 웅궁에서 나오는 그런 불꽃 튀는 강렬함,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일 대전에서 있었던 내한 공연 중에서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제2번 여름, 그 중에서도 제3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휘몰아치는 느낌이 드네요. 아, 사계는 젊은 연주가들이 참 선호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주자들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있나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연주를 많이 해왔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그 2011년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실내관현악단과 함께했던 신세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캉이 연주했던 그 연주를 저는 잊을 수 없는 명연이었었고요. 또 앞으로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비에니압스키 콩쿠르, 시베리우스 콩쿠르 같은 데서 이제 계속해서 우승한 우리 한국인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유망주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계 협주곡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해 보면서 더욱 좋은 명예이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클래식 참 쉬운 클래식 첫날 첫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예, 좋은 곡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영빈 평론가께서 클래식 멘토로서 바로크 시대 음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곡 소개해 오늘 주실까요? 그 바로크 거장 3인 중에서 핸델의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요. 할렐루야를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까 합니다. 토머스 비첨경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핸델 곡에 이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바로크에 이어서 고전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식 멘토 이영빈 평론가와 함께한 설 특집 참 쉬운 클래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기대해 주세요. 클래식 평론가 이영빈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